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추경 규모를 오늘 오전 발표했습니다. 11조 6천억 원입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안을 넘어선 규모고요. 7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추경입니다. 그리고 밤사이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요. 추경과 함께 우리도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 지금 제일 바쁘실 때 아니에요? 3월 신학기? 예, 개강이 늦춰질 정도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하루바삐 이제 좀 정상화돼 가지고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좀 짧아졌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이미 이제 3월 중순까지는 이제 개강이 2주 연기됐고요. 그 이후에 3월 말까지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그 이후에가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4월부터는 좀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추경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11조 6천억 원, 이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규모는 당초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메르스 사태 뭐 실제로 투입된 예산, 추경 예산이 한 6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한 5조 4천억 정도 많은 걸로 봐서는 뭐 당시 사태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대체적으로 11조 6천억에 대한 그 규모는 뭐 적정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지원되는 투자되는 그런 그 항목의 좀 구성에 있어서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그다음에 민생 고용 안정, 소상공인 그 중소기업 회복,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상권 살리기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죠. 그럼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이 그동안의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격리 치료하는 분들에 대한 생활 지원 이런 부분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라도 계속 투자성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이 돼서 향후에 감염병이 확산될 때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봤을 때 네. 나머지 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소모성 경비 예산이라 가지고 과연 그 코로나19 사태에만 초점을 맞춘 예산인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자,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코로나19 추경 규모가 1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항목은 2조 3천억 원이고요. 민생 고용 안정에는 3조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에 2조 4천억 원, 지역 경제 상권 살리기에 8천억 원을 도입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은 사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가 제일 급하고 코로나19에선 제일 핵심적인 항목인데 20%밖에 안 된다 전체 예산에. 나머지는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정부에서 내심 추경 너무너무 원했잖아요. 근데 너무 일러서 말을 못했을 뿐인데 내심 이번 기회로 좀 경제 살리기나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 추경을 또 밀어붙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그 말씀하신 부분과 이제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민생 고용 안정 부분이에요. 네. 한 3조 원 투입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본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513조 원이라는 이제 슈퍼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굳이 1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그 추경 예산을 민생 고용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쓸 필요가 있는지 네.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 예산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별도로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 비중을 20%밖에 안 두고서 네. 여기 가장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3조 원이면 민생 고용 안정에 가장 높은 그
그 이제 예산을 책정했던 거는 조금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13조 3천억 원. 이게 슈퍼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이 예산도 굉장히 큰데 지금 추경을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그럼 자명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 재정 건전성 그 기준을 보통 이제 그 GDP 대비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비율 많이 언급을 하죠. 언론에서도 얘기하시고 현재 한 3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이제 그 올해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올해 연말에는 한 41.2%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40% 임계치를 넘어간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40%를 넘었을 때 뭐 위험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덜 위험하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집행했던 예산이 국가 채무 비율의 그 어떤 기준에 봤을 때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는 거는 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그것보다도 우려될 만한 부분이 이제 그 적자 국채 발행 수준입니다. 지금 적자 국채가 올해 그 513조 슈퍼 예산 그 책정하면서 한 60조 원 정도를 이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추경을 통해서 또 10조 원 줌을 더 10조 원 정도를 더 이제 발행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가 조기에 이제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봤을 때 결국 그 국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중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지금 교수님이 뭐 여러 개념들을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적자 국채 이야기도 해 주셨고 재정 건전성 얘기도 해 주셨고 하셨는데 결국 정부에서 돈을 더 쓰기 위해 빚을 내는 거고요. 근데 그 빚을 내는 비율이 사실 정부 스스로가 40%로 마지노선을 정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과 여러 가지 적자 국채 발행이 되면은 41%가 된다. 예. 그럼 이제 그것도 넘어서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빚이 많아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편경한 추경이니 정말로 잘 쓰이도록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에 왜 이 돈은 빠졌지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까 아쉬운 부분을 좀 짚어주셨지만요. 예, 아까 실제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그 내용 한번 좀 잘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그 음압병실이 좀 모자른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확충하는 거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능을 좀 확대하는 부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메르스 때도 이미 경험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 왜 이런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 외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치료제 개발이 언제 되냐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치료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사실 빠져 있고 좀 이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에 30억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바이러스 연구소에 설립할 때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설비를 투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치료제 그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그 R&D 비용을 쓰겠다는지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는 좀 예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런 그 지금 방역대책본부하고 좀 협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어떤 비용에 이제 투자가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이제 그 발표했으면 네. 좀 더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메르스 때 도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냐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전문가하고 인터뷰할 때는 메르스 때 이후에 그래도 그 사태를 겪고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음압병동도 있고 그런 대처를 조금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항상 그 정부의 예산을 보게 되면 그 소모성 경비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R&D 예산, 투자 예산이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소모성 경비는 이제 뭐 저소득층을 위한 뭐 쿠폰 발행이라든지 뭐 그 금융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인프라 구축하고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거가 사실 미래를 우리가 좀 그 기능을 좀 순기능 확보하기 위해서 네.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이라고 봤을 때 이게 너무 적다는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투자한 거 이후에 그러면 지금 증감분이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증감분치고는 사실은 좀 비중이 큰 것 같고요. 과거에 상대 투자했던 거에 비하면 메르스 때 예. 오히려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됐다면 예. 이번에 2조까지 안 해도 됐을 예, 그렇게 텐데.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인프라 다 구축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지. 네. 항목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과연 증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 조금 궁금하네요. 네. 자, 이제 다시는 이 코로나19 끝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니까 또 만약에 이런 전염병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이번 추경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 추경을 평가하는 것처럼 교수님이 그때도 좀 눈을 부릅뜨고 보셔서 네. 잘 11조 7천억 원의 효과를 추경이 볼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정부에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경 관련된 이야기 지금 상명대 서지용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간밤에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조금 갑작스러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을까요? 예, 전격적으로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0.5%포인트라는 이제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네. 좀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차원인 것 같아요. 원래 네. 그 연준의 FOMC 회의는 3월 17일, 18일로 양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전격적으로 3월 3일 날 이제 시행이 됐고 그 회의에서 0.5%포인트라는 건 상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규모폭이 크거든요. 인하폭이 큰데요. 네. 첫 번째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상 공약의 3% 올해 성장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성장이 사실 물 건너간 상황에서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되는 거를 선제적으로 좀 방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현재 지금 전 세계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라든지 성장률 전망 기관들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 증시 침체에 대한 그 보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시 부양책인데요. 그 뭐 다 알다시피 다우존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최근에 뭐 3,600포인트 이상 뭐 급락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증권 시장이 폭락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 투자자 불안감 그런 걸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좀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버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좀 구체적이고 연준에 대한 압력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실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준의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연준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금리 결정하는 기관 리더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못 한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맹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 정책의 하나의 수단을 갖고 있는 연준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시사를 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시기가 너무 앞당겨졌고 컸다는 게 사실 주목할 사항이죠. 자, 시기도 앞당겨졌고 그 폭도 컸다. 보통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인하했고요. 그 배경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가 이제 증시 부양책의 일환이었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폭락했어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에 금리 수준이 높았을 때 금리를 0.25%포인트라든지 0.5%포인트 낮출 때는 그게 사실 금리 효과가 인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25에서 지금 1%에서 1.25%포인트
낮아진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3월 중순에 FOMC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지금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빨라진 것뿐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투자자들이 기대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미 주가 빠진 거에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했다는 거. 금리 인하 폭이 컸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어떤 그 경기 상황을 정부 당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더 오히려 더 불안 요인을 가중시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상과는 다르게 주시장이 좀 급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조급할까요? 지금 코로나19도 터졌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려워졌죠. 금리 인하 했는데 주가도 폭락했죠. 그러면 경기 부양책 카드를 트럼프가 꺼내 들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금리가 거의 1%에서 1.25%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통화 정책을 펴기에는 어렵고요.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통해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지고 경제 네. 위기를 극복을 한 사례가 있죠. 그 양적 완화라는 건 시중에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정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국채를 결국 사주면서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재정정책 효과하고 비슷한 네. 영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 연준이 뭐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지만 앞으로도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효과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 조치가 이제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더 있을 것이고 양적 완화 정책도 펼쳐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4월 9일 날 최소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 하나의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이 그 하는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통화 정책을 한 번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FOMC 회의를 보지 않고서 선제적으로 인하하기가 지난 금통위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인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너무 인하폭이 컸던 거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0.25%포인트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우리나라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0.25% 인하하게 되면 1%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외국계 자본이 국내 증시에 한 40% 이상 네.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금리 수준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국내 이제 금융시장에 자금들이 머무를 유인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경제 규모와 비슷한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 기준금리 시장금리보다 높은 지역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화를 팔고 외화를 샀을 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거든요. 진퇴양난이네요. 예, 그런 완전히.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언제부턴가 이제 그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위안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에 대해서 평가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연동돼서 상당히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의 지금 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유출되는 그런 불안 요인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요인은 그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예, 대출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그동안에 장기 동안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로서는
정도는 이제 별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시장 금리가 이제 인하가 돼야 오히려 보통 시중은행 예대율 금리가 인하를 되는 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 동결했던 상황에도 이미 예대율 금리는 0.2%포인트씩 인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화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와, 교수님 지금 한 3분 정도를 0.25%포인트 내려도 소용없다라는 거를 쫙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100% 돼요. 근데 이해가 100% 되는 게 슬퍼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될 그 현실적인 전망인 것 같아서 지금 교수님 말씀은 0.25%포인트 내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고 이자가 낮아지니까 부동산 붐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려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조정하고 있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각종 경제 분석 기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1%에 그칠 것이다라고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전망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현실 가능성 있는 전망입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네. 전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현상이 상당히 지속되고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악일 예. 상황.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에 대한 전망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JP 모간 투자은행이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 1분기가 마이너스 3%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왜 중국을 언급을 하냐면 실제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지금 그 경제 그 비중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GDP 비중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16%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라는 거는 결국 상당히 크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OECD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요. 올해 연초에 그 전망할 때 성장률이 2.9%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2.4%로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1분기 수준에 따라서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이 지금 옥스퍼드 경제 분석 기관에서 내놓은 1.1%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1분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이후에 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추경 이야기,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마음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